진짜 누구한테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지? 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API 문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해요. API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가 비전공자가 개발자와 현업을 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 파이썬을 배운다고 만사형통은 아니더라고요. 자바를 배운 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왜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IT가 점점 이제 들어오고 스며들듯이 침범하고 이럴 거여서 그때가 되었을 때는 조금 늦죠. 그 전에 이제 좀 알아놓는 게 좋다. 그러면은 지금 OS별로 다 언어도 조금씩은 다르고 둘 다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친다면은 뭐 기획자, 개발자 둘씩 해서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만들고 OS에도 납품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4개 OS에 모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총 한 12명 정도는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 셈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구분을 좀 다시 드려볼게요.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2개로 쪼갰었죠.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다른 하나는 웹 개발자.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웹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웹 서비스라고 한다면 윈도우에 올라가서 www.뭐 해서 들어가는 그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그 웹 개발자가 있어야겠죠. 웹 개발자가 없으면 그거 못 만듭니다. 그거 못 만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윈도우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 포토샵이든 파워포인트든 그런 거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윈도우 개발자가 필요해요. 윈도우 우리는 필요 없다. 그리고 데스크탑 버리겠다. 맥OS 필요 없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만 간다. 이런 회사들 많거든요. 그러면 iOS랑 안드로이드 이거 2개의 개발자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플리케이션을 2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iOS도 필요 없다. 우리는 안드로이드로만 가겠다. 플레이스토어에만 에서만 다운로드한다. 그죠. 앱스토어는 버리겠다. 이렇게 된다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선택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만들어낼 것이냐. 물론 욕심은 나죠. 욕심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iOS 쓰는 사람들,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 뭐 맥OS나 윈도우 다 쓰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개발자 5명이 필요한 거예요. 웹까지 포함해서 5명이 필요한 거고,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 5명 각각마다 서버 개발자가 1명씩 붙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서버는 이 공통적인 중앙 처리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크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개발자들은 각각 서버로 공통적으로 하나 있는 거기로 요청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개발자 1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서버 개발자 1명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플랫폼이나 커머스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서버 개발자는. 근데 우리가 뭐 커머스를 만드는데 쇼핑몰을 만들 건데 우리 쇼핑몰은 안드로이드에서밖에 못 들어와 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만 있으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하나, 서버 개발자 하나, 그리고 서버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까지 같이 한다면 이렇게 2명이면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클럽하우스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아직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iOS만 서비스를 하니까. 맞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버는 이제 한 분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서버에서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OS 구분이 없어도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 서버에도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질문이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자, 서버도 결국 컴퓨터입니다. 서버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서버 위에도 OS는 필요합니다. 서버 위에 쓰는 OS가 사실 우리 세상에 OS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쓸 수는 있어요. 그 위에 윈도우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맥OS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위에 다른 OS들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버 사이드에 그럼 인기 있는 OS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쓰이는 OS? 그 OS가 바로 리눅스라는 애가 또 새롭게 나와요. 이름이 리눅스인데. 들어는 봤어요. 예, 그죠. 이 뭐 많이 들리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서버 사이드에 가장 많이 쓰이는 OS의 이름이 리눅스입니다. 그럼 이제 이 리눅스 위에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서버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물론 윈도우 위에 돌릴 수도 있어요. 맥OS 위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맥OS는 기본적으로 비싼 OS예요. 되게 값비싼 OS입니다. 애플에 있는 컴퓨터는 들어가는 부품 사실 다 똑같거든요. 인텔에서 만든 CPU 집어넣고, 물론 요즘에 애플에서 CPU 만들지. 뭐 어쨌건 들어가는 부품들 다 비슷비슷한 부품들 집어넣어 놓고 OS만 맥을 붙여놓은 다음에 가격을 빵 올려요. 그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문에 이 서버에서 맥OS를 쓴다는 건 굉장히 낭비라고나 할까요? 비용이 비용이 엄청 드는 좀 낭비적인 일입니다.
왜냐면 서버는 우리가 그 위에 서버 위에서 뭐 포토샵 작업할 거 아니거든요. 서버 네. 컴퓨터 위에서 막 네. 파워포인트 작업할 거 아니에요. 서버 컴퓨터는 목적은 뭐냐면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그냥 365일 건드리지 않아도 잘 돌아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서버 컴퓨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을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냥 돌아가는 안정성, 그게 어떻게 보면 서버의 핵심적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굳이 맥OS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안정성이 잘 갖춰진 OS, 그리고 비싸지도 않은 OS, 그런 OS 살펴보면 리눅스, 지금 서버 쪽에서는 가장 강한 그게 안정성이나 이제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소위 가성비도 굉장히 좋다. 그죠. 그래서 서버 개발자들이 리눅스 위에 프로그램을 보통 많이 올려요. 리눅스 또한 마찬가지로 OS니까 정해진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언어들을 쓰면 이 리눅스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리눅스 위에 올라가는 서버 프로그램은 사실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요. 그러면 리눅스 OS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개념이 여기 하나 더 붙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옛날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옛날에 OS가 진짜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진짜 난립했던 OS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게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OS들 뭐 쓰는 사람 다 자기 원하는 거 썼겠죠. 자, 그럼 이 시대의 개발자라면, 제가 이 시대의 개발자예요. 서로 다른 OS 12개가 난립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하나씩 만들어요. 그죠? 다 하나씩 만들어야겠죠? 하나씩 만들려면 다 언어들도 다르고 다 개발해야 되는 방식도 다르니까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이 사람들한테 널리 쓰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12개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정하려면 12번 수정해야 되고, 지우려면 12번 지워줘야 되고, 새로운 기능 붙이려면 12번 붙여줘야 되고, 뭐 인생이 힘들겠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힘들죠. 개발자가 12명이 필요하니까 12명을 관리해야 되고 12명한테 돈 줘야 되니까, 인건비 줘야 되니까. 자, 힘드니까 개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만들면 이 서로 다른 OS에서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참신한 생각이죠. 참신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히트친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라는 언어인데, 자바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언어죠. 그 언어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OS 위에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언어를 설치를 한다고요?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자바 최신 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가끔씩 들어가서 설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커피 모양. 맞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대학교 다닐 때, 옛날에 대학 때 대학교 포탈, 뭐 이런 학사 관리 시스템 이런 데 이제 자바 많이 쓰고요. 혹은 뭐 정부 시스템 이런 데 자바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왜냐면 자바가 과거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어떻게 한 거냐? 자, 자바라는 프로그램은 OS가 그 무엇이든 이 OS에 대응하는 자바라는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설치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이 이 소프트웨어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럼 자바 개발자는 한 번만 만들어내면 윈도우 OS 위에서도 사람들이 자바 프로그램 설치해주면 그 위에서 돌아가고요. 맥OS 위에서도 사람들이 자바 프로그램 설치해주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바 개발자 되게 편해지겠죠? 왜냐면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한 번만 수정하면 윈도우 쓰는 사람도 알아서 그거 돌리면 되고, 맥OS 쓰는 사람도 알아서 그거 돌리면 되니까. 자, 이런 개념들이 히트를 칩니다. 좀 일종의 어댑터 같은 맞아요. 변합해주는 뭐 그런. 그렇죠. 중간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 세상에 막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요즘에 쓰이는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루비 뭐 이런 뭐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 수많은 언어들은 이 중간다리 어댑터의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리눅스 또한 이 리눅스 위에서 어댑터의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깔아주기만 하면, 그럼 그 위에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든지 자바를 깔면 자바로 만들 수 있고요, 파이썬을 깔면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어댑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서버를 만드는 세상,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즉 서버 개발자는 서버 개발자, 뭐 물론 인기 있는 것들이 있지만 뭐 조금씩 다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다. 그 말은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는 뭐 자바를 쓴다. 그럼 다른 회사에서도 자바를 쓰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회사는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루비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다른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iOS 개발자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겠구나라는 거를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버 개발자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어떤 언어를 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네요. 네. 어댑터를 사용해서 물어봐요. 네. 자신 있는 언어로 자기가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언어로 쓰시나요? 어떤 언어 개발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런 차이가 있다. 네. 리눅스 개발자 이퀄 또 서버 개발자 그럼 아니죠. 그것도 다른 거죠. 네. 리눅스 개발자는 이 리눅스 OS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일반 사용자들은 리눅스를 쓰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다른 문제. 네. 리눅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통 개발자예요. 그래서 리눅스 프로그램 보통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좀 돌아와 보면은 만약에 회사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요. 로그인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로그인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만 뜨고 그러면 그거는 서버 개발자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클라이언트 개발자한테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걸 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둘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사람이 달라요. 그럼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으려면 그 중간에 약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속들을 구두로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문서화시켜 만들어 놓거든요. 예시를 들어보죠. 우리 카카오톡을 쓰려면 카카오톡에 어떤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카카오톡 어떤 기능 쓰이죠 그 안에? 채팅 기능이라고. 그죠? 그럼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메시지를 받는 거, 메시지 전송. 지우는 거, 그죠? 파일 전송하는 거, 파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 받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쇼핑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쇼핑하는 검색해가지고 쇼핑 리스트 받아내야 되고, 뭐 결제해야 되고, 뭐 선물하게 하면 선물하는 거 보내고, 그거 받는 거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것들 따져보면은 로그인도 하나 기능, 회원가입, 뭐 비밀번호 찾는 거 이런 거 다 하나하나의 기능들이에요. 이 카카오톡 메뉴창 가면은 진짜 많은 버튼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카카오톡에는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을까? 진짜 많습니다. 한 300개, 400개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3, 400개 넘는 기능들을 서버로 보내야 되는 거고 서버에서는 이 3, 400개가 넘는 기능들을 구분해서 적절한 기능에 적절한 응답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떤 기능이 내가 지금 보낸 요청이 어떤 요청이고 그리고 이 요청에 따라서 어떤 응답을 보내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 중간에 약속을 해놓는 건데 이 약속을 구두로 하면 400개가 넘는 그 약속들을 구두로 하면 혼란할 거예요. 아마 싸움 날 겁니다, 둘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들을 문서화시켜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문서를 현업에서는 이 API 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규칙을 정해놓은 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궁극적인 끝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서 현업에 진짜 누구한테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지? 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API 문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옛날에 비전공자였을 때는 몰랐었던 부분이다가 개발을 공부하고 나서 현업에 들어가고 나니까 API 문서를 제가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이거를 읽는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API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거기까지가 비전공자가 개발자와 현업을 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API 문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API 문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버 개발자가 자, 서버는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해놓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그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보고 이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터 버튼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필터 버튼을 눌렀는데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동작을 안 하면 이제 API 문서를 싹 봐요. 딱 보는데 API 문서 안에 필터에 대한 내용이 구현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이 필터가 있네, 모습이 있네.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이거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서버 개발자가 이거 안 만들어 놨구나. 그럼 이제 서버 개발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필터 언제까지 되나요? 이거 아직 API 문서에 없던데 이거 뭐 언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힌트들이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API 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API 문서는 기획자나 그 개발자들이 아니어도 저희가 열람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회사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긴 할 건데 보통은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랑 진짜 막 싸워가지고 기획자인데 개발자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개발자가 그거는 뭐 주기 싫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 기획자가 제가 이제 우리 회사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싶고 APM에서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APM에서 좀 열람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개발자가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전 좀 더 이상해 보여요.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안 보여준다. 이거는 조금 뭐 보안만 잘 지키고 외부로 유출 안 되게끔만 잘 만들어낸다면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닐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API 문서는 컴퓨터 언어로 적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API 문서를 읽기 위한 몇 가지 용어들이 조금씩 있긴 합니다. 그 용어들만 알면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API 문서를 크게 구분하면 요청과 응답으로 구분이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것과 서버에서 응답해 주는 것. 즉 요청을 보낼 땐 뭐가 필요하고 응답을 받을 땐 어떤 것들이 있다. 요거를 읽을 수만 있으면 그거를 읽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거 이외에 뭐 수많은 어떤 용어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시 문서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기획자나 혹은 비전공자들이 읽어야 될 범위라고 한다면 요청을 보낼 때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들어가서 로그인 요청을 보낸다. 그리고 응답을 보낼 때는 어떤 데이터들이 같이 넣어서 응답이 온다. 요 정도만 읽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또 저희가 개발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집, 뭐 백엔드 개발자 모집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프론트와 백은?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용어들의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제 고객이 쓰는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IT 세상에서의 클라이언트란. 자, 그러면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고객이 쓰는 프로그램은 이 고객의 바로 앞에, 고객의 바로 앞쪽 끝에 있는 모습이에요.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를 하나의 줄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앞쪽 끝에 있는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클라이언트 개발자.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앞쪽 끝이라는 다른 용어도 여기서 씁니다. 그 앞쪽 끝이라는 게 결국 프론트 엔드가 되겠죠. 프론트 엔드.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프론트 엔드는 사실 현업에서 섞여 쓰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단어와 프론트 엔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 혼재돼서 나와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엄밀하게 보면 사실 클라이언트와 프론트 엔드를 구분하던 세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프론트 엔드를 웹사이트에서 많이 썼고 클라이언트를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서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뭐 용어들이 막 섞이고 뭐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프론트엔드와 클라이언트를 막 섞어 쓰는 세상이 되었죠.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클라이언트 개발과 뭐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다고. 그럼 백엔드는? 백엔드는 이제 뒤쪽 끝이 되겠죠. 뒤쪽 끝에는 서버가 있죠. 그래서 서버와 백엔드 이것들이 같이 쓰이는 용어다. 저희 서버 개발자, 백엔드 개발이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IT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이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직접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 개발에 대해서 왜 좀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좀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개발자가 될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파이썬? 이걸 배워야 되는 건가? 자바? 이거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배우고 나서 기획 쪽으로 일을 해보니까 사실 파이썬을 배운다고 만사형통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다 해결이 되거나 자바를 배우면 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왜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어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던 옛날에 과거 생각해보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는 키오스크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매장에 가면은 매장에 가면은 뭐 맥도날드에 들어가면 이제 뭐 눌러가지고 결제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없었던 시대에서 이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막 나와지고 우리 주변에 IT라는 것들이 점점 점령해 나가는 우리 그런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는 나는 하기 싫어도 개발자가 옆에 나타나가지고 싸우거나 혹은 개발자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IT를 알아야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던 그게 뭐
음악이든 혹은 그게 요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IT가 점점 이제 들어오고 뭐 스며들듯이 막 침범하고 이럴 거여서 그때가 되었을 때는 조금 늦죠. 그때가 되었을 때는 좀 이제 압박을 좀 많이 받겠죠. 왜냐면 개발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네. 네. 그 전에 이제 좀 알아놓는 게 좋다라는 주의. 제 생각은 좀 그렇고. 지금 당장 내가 뭘 만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다가올 시대에 조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이 시대가.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내가 개발자가 돼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발자가 돼야지만 개발자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발자랑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개발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개발자랑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요구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PI 문서라고 하는 문서. 이 개발자끼리 소통하기 위한, 이 세상에 있는 개발자들이 소통하기 위한 그 중간에 있는 문서를 읽고 내가 어떤 개발자한테 가서 정확한 요청을 할 수 있겠다, 이 요청은 이 개발자한테 가서 해야겠다, 이 요청은 저 개발자한테 가서 해야겠다 라는 거를 나눠낼 수 있는 능력.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공부하는 방법론이 지금 보통 그럼 그걸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 보통 처음 선택하는 게 파이썬을 공부해봐야지, 혹은 뭐 R을 배워봐야지, 뭐 이런 SQL을 배워야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신단 말이죠.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 전 단계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크게 먼저 도대체 뭐가 있는지 크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바다를 어떻게 배웠는지, 바다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바다를, 초등학교 때 있는 바다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IT를 배워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바다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지도가 하나씩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도, 세계 지도가 하나씩 있죠. 그리고 바다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 그 주변에 바다가 뭐가 있지? 동해와 서해와 남해가 있죠. 그리고 이 동해와 서해와 남해는 어떤 바다 안에 속해 있지? 태평양 안에 속해 있죠. 그리고 태평양 말고 다른 바다는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좀 확장해가면서, 그죠. 나를 중심으로 확장해가면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렇게 큰 지도와 바다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예를 들면 새로운 바다 이름을 들어요. 남중국해 이런 바다 이름을 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좀 검색해보죠. 그러면 이제 남중국해가 어디에 있는 바다고, 그 바다 안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다음에서야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소통을 하기 위해 파이썬을 배워야지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소통을 하기 위해 이 작은 물고기의 특성을 좀 알아봐야지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파이썬의 특징, 뭐 루비의 특징, 뭐 C 언어의 포인터의 개념, 뭐 자바의 뭐 JVM 뭐 이런 어떤 언어마다의 그 세세한 특징들을 다 암기해 가면은 그럼 이 전체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냐?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걸 한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바다고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결국 이 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개발자들끼리는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크게 알아놓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것. 그게 사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